요즘에 뭐 정보 관련된 기술 지문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출제 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정보, 기술. 이거는 수능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 용어들이 자꾸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뭐 사실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기술 관련된 거. 자, 내일 비가 올까처럼 일상에서 우리는 가부는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긍정, 부정으로만 답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질문을 만날 때가 많다. 뭐 별거 없죠. 자, 이처럼 무언가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야 하는 문제, 즉, 이진 분류 문제를 끊어주고 나면 요 얘기죠, 지금. 두 가지로 분류해야 하는 문제를 이진 분류 문제라고 부른다. 괜찮죠? 그럼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야. 됐니? 세 가지가 지금 똑같은 거지. 가부로 대답해야 되는 질문, 긍정, 부정으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 무엇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질문, 이진 분류 문제. 괜찮습니까? 됐죠? 자, 이거를 머신러닝에서 풀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까? 이때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방법을 주로 쓴답니다. 됐죠? 이게 가의 이제 중심 제재 나왔네요. 됐죠? 자, 예를 들어 해마다 다트판에 원을 그려놓고 다트를 던져서 꽂힌 지점이 원 안이나 위에 있으면 합격이고 그리고 벗어나면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대회가 있어. 그때 올해 대회에 10명이 참석을 했대. 그중에 어떤 선수가 합격을 받을지 예측할 때 이것도 보면 합불이니까 이진분류 문제 맞지? 괜찮습니까? 자, 그때 먼저 학습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거는 항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예측 관련된 모델을 만들 때는 이번 10명 말고 이전에 다양한 데이터를 먼저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머신러닝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작업이지.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습 데이터 세트에 이전에 같은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출생지, 성별, 나이, 소속, 연도별 전적 등 100가지 속성의 정보와 더불어서 그 선수가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괜찮습니까? 그 100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일단 학습을 시킨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100명의 선수 각각 출생지, 성별, 나이, 소속, 연도별 전적 이 선수가 1번부터 100번 선수까지 합격, 불합격, 합불, 합불 됐죠? 네, 일단 이걸 먼저 데이터로 집어넣는다고 기계에. 아직 지금 올해 10명은 아직 안 들어갔어. 이전에 100명만. 됐지? 하고 나서 이 100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참가 선수의 합격, 불합격을 도출하는 통계적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일단 사전 작업인 거야. 괜찮죠? 사전 작업을 해둔 다음에 밑으로 좀만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실전 데이터 세트로 올해 참가자 10명에 대하여 같은 속성 100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올해 참가자 그 100명의 뭐 출생지, 성별 뭐 이런 거 하겠지. 괜찮습니까? 그런 거를 마저 또 집어넣어. 그러면은 기존의 100가지 데이터 정보랑 비교를 해가지고 올해 10명의 선수 합격, 불합격 예측을 할 거라고. 그러면 통계적 모델을 사용해요. 각 참가자에 대해 합격, 불합격 답을 도출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이원적인 답을 도출하는, 이원적인 답이라는 건 OX 그냥, 됐죠? OX, 둘로 나뉘는 통계적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 로지스틱 회귀이다. 됐죠? 별로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사전 정보를 미리 넣어놓고 통계를 내놓은 다음에 이번에 이 10명은 어떻게 될까? OX 해봐. 이게 로지스틱 회계라고 부르는 거네. 자, 로지스틱 회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례를 단순화시킬 거래요. 자, 아까 그 100개 잊어버려, 이제. 100개가 아니라, 자, 참가자 10명이 시합 전 일주일간의 연습 시간이 모두 달랐고, 시합 결과가 불합격일 때는 0, 합격일 때는 1을 부여했을 때 표 1과 같이 나왔대요. 됐지? 그럼 밑에 내려서 표를 보란 얘기지? 그러면은 기준점이 되는 게 요때네요. 그죠? 10명 중에 연습을 아예 안 했거나 4시간까지 연습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불합격 됐네. 됐지? 0은 불합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쪽은 우리가 불합격. 일주일간이 일주일 동안 맞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합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0번 선수부터 4번 선수까지는 부합격을 했고 0시간부터 4시간 연습한 선수들 5시간 이상부터는 합격을 했네요. 됐지? 자, 표 1은 연습 시간 변화에 따른 결과의 양상을 나타내는 거. 맞죠? 그래서 연습 시간은 독립변수 x로 놓을 거래요. 얘는 x로 놓을 거래. 그리고 결과는 종속변수 y라고 놓을 거래. 그러면은 표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통일시켜주자. x는 연습 시간, y는 결과. 됐죠? 이미 그리고 우리는 값을 알고 있습니다. 0인 애들은 불합격. 그치? 그리고 1인 애들은 합격인 거야. 괜찮죠? 자, 이 점을 모두 지나는 연속적인 함수 중에 하나가 시그모이드 함수래요. 이런 개념 하나가 새로 나왔네요. 지금 요거 얘기하잖아요. 요거. 요 라인, 선. 됐죠? 함수를 지금 그래프로 표현하면 지금 요 이렇게 약간 S자 같은 요 선이 하나 나온 거고 요걸 우리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른대.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림 1에 굵은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일반적인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는 S 모양으로 그려진대. 괜찮습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S 모양의 철사의 양 끝을 손으로 잡고 잡아당긴 모양. 됐습니까? 그렇게 생겨 먹었대. 그때 X가 한없이 작아지거나 한없이 커지면 y는 0, y는 1에 해당하는 두 수평선에 한없이 접근하는 곡선이다. 이겁니다. x가 작아질 때는 y는 0에 가까워지고, 됐지? 그리고 한없이 커질 때는 y에 가까워진다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나요? 문제 없죠? 방금 전에 우리 위에서 그래프 보고 넘어온 그겁니다. 그대로 적용해 두시면 돼요. 위에 그래프 있을 때 x가 커지면 1에 가까워지고 됐죠? x가 0에 가까워지면 y는 작아지고 됐습니까? 됐죠? 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프는 그래프대로 따로 두고 글은 글대로 따로 두고 가는 게 아니라고. 글과 그래프는 같이 가야 돼요. 너네들이 가장 잘못 읽는 방법 중에 하나야. 둘을 따로 봐. 야, 그래서 그래프를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 됐죠? 자, 그래서 이 경우 시그모이드 곡선은 4.5를 중심으로 왼쪽은 x는 4 이하에서 0에 가깝고 오른쪽은 x는 5 이상에서 1에 가까운 형태. 괜찮습니까? 방금 확인하고 넘어온 거죠. 가물가물할까 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자, 기준점 아까 4.5 중간점이야. 그냥 중간. 이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두었을 때 괜찮습니까? 이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두었을 때 왼쪽은 4 이하에서 전부 다 0. 됐지? 그리고 오른쪽은 5 이상에서 전부 다 1. 괜찮습니까? 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니? 이거 그냥 그래프만 보면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프랜다. 표를 보면 되게 쉬워. 표를 그래프로 바꿨고. 됐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글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됐니?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형태 6, 표 1과 같이 다양한 연습 시간 값에 따라 결과값이 0 또는 1로 낳는 상황을 표현하기에 편리하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편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우리한테 10개의 표본만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참가 선수가 1000명이었다. 이래버리면 표로 1000칸을 다 채우긴 힘드니까 그래프로 이렇게 하면 대충 나오잖아. OX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가능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편리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위에 나와 있는 그 표본을 10이 아니라 더 많이 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례와 같이 하나의 변수에 대한 양자택일을 결정하는 일변수 로지스틱 회귀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렇죠? 이 용어예요, 그냥. 하나의 변수래잖아.
일변수가 하나의 변수라는 얘기야. 방금 위의 사례에서 이야기한 변수는 뭐야? 이게 연습 시간이었잖아. 괜찮습니까? 됐죠? 연습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사례였잖아. 됐죠? 그때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발견하면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끝. 됐죠? 이게 로지스틱 회계에 대한 얘기 끝입니다. 자, 대신에 그럼 나로 넘어갈게요. 나는 이제 다른 뭔가 얘기가 나오겠지? 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얘기가 새로 나오네요. 나도 뭔지 몰라. 표시해놓고 넘어갈게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대체 머신러닝 분야 중 하나래요, 일단. 그때 n개의 속성을 갖는 객체를 유사성에 근거하여 두 개의 부류로 나누는 이진 분류 문제가 있을 때 사용된대요. 방금 그럼 가랑 달라지는 점이 있네. 얘는 n개의 속성이잖아. 괜찮습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어. 괜찮습니까? 근데 나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변수가 하나 이상이겠지? 그죠? 자, 그때 이 경우에 객체들은 n차원의 공간에서 n개의 성분으로 지정되는 고유한 위치를 점유한대요. 괜찮죠? 자, 이러한 객체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기 위한 경계를 설정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끝. 됐지? 지금 위에는 1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선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하나만 보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2차원이 될 수도 있고 3차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지금. 근데 너네한테 어차피 이걸 구하라고는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로 우리 기하 쪽으로 가는 거잖아. 이 국어야. 됐지? 자, 예를 들어 간다. 두 종류의 개 300마리가 두 가지 속성인 키와 몸무게를 학습 데이터 세터로 줬대요. 됐죠? 그러면 n개의 속성에 들어가는 게 지금 이 두 개인 거야. 됐죠? 2 됐죠? 두 개의 속성을 줬다고. 됐습니까? 자, 그때 개들을 두 종으로 분류하는 일을 학습시킨대요. 그때 키를 x에 두고 몸무게를 y로 하는 2차원 평면을 그릴 수 있지. 그리고 이때의 점들로 개들을 나타낼 수 있다. 겁나 쉬워요. 말로 써놨으니까 너네 어려운 거지. 맨날 보던 겁니다. 키, 몸무게. 괜찮지? 하고 이 안에 키가 뭐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인 개. 됐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거잖아,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2차원입니다. 2차원이 뭐 복잡한 게 아니야. 괜찮습니까? 3차원. 3차원은 여기 이게 추가되죠. Y, Z축. 음. 어. 일단 여기까지 먼저. 됐죠? 자, 그때 계속 가볼게요. 지금 이 얘기 한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게. 자, 이때 SVM 위에 서포트 벡터 머신 이제 SVM으로 그냥 줄여서 얘기하는 거야. SVM은 2차원 평면에 직선을 하나를 그어서 300개의 점을 두 부류로 나눈다. 선을 그으면 된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됐죠?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겠지. 선이 3차원. 아니죠. 직선을 긋는 데잖아, 그냥. 2차원 평면에다가 선을 하나 긋는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랑 여기에 있는 애랑 구분되잖아. 끝! 뭐 대단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됐냐? 자, 이렇게 2차원에서 SVM은 객체들을 두 가지 부류로 구분짓기 위한 적절한 직선을 긋는 일을 하는 거래요. 일단 중요한 건 이거네요. SVM이라고 하는 놈은 적절한, 그 구분짓기 위한 선을 긋는 거. 됐지? 이 선을 어디에 긋는지를 결정하는 머신이라는 거지. 되나요? 자, 만약에 고려할 속성이 3개라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고려할 속성이 3개란 얘기는 아까는 위에 개 예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까지는 2개만 얘기했잖아. 키랑 몸무게 2개만. 근데 만약에 3개가 된다면 두 부류로 구분짓기 위한 적절한 평면을 찾을 것이다. 그때는 이제 무슨 얘기 되는 거냐면, 우리 이런 그래프 아시죠? X축, Y축이 있고,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Z축 하나 더 그어가지고, 3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안에 어떤 평면이 되는,
평면이 되는 어떤 걸 하나 그려가지고 구분을 짓겠지. 괜찮습니까? 큐브를 생각하면 돼요, 큐브. 큐브에다가 싹둑 자르는 면을 하나 집어넣으면 이쪽 저쪽 공간이 구분되잖아. 괜찮습니까? 인쇄해서 본 거. 지금 더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겠다.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공간이잖아. 이게 지금 3차원 공간이란 말이지. 됐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랑 지금 옆강실이랑 벽이 있잖아. 그래서 공간과 공간이 나뉘었잖아. 3차원일 때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 강의실에 있는 사람, 오른쪽 강의실에 있는 사람 구분할 수 있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두 가지 속성일 때는, 됐죠? 두 가지 속성일 때는 선을 하나 그으면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속성이 세 가지가 된다면 평면을 만들어서 구분을 하는 거라고. 끝.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게 말을 그지같이 해놔서 그래요.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얘기한 게 아니야. 넘어가도 되겠죠? 되니? 어쨌든 구분한다고. 됐냐?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2차원에서, 됐죠? 3차원을 이제 머릿속에 계속 그리면서 너네를 데려가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글에서도 2차원으로 한정하는 거야. 갑시다. 2차원에서 SVM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선을 찾을까? 이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요거죠, 요거. 구분선을 찾는 기준. 자, 그때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그러면 밑에 있는 그림이랑 왔다 갔다 봐야겠네. 됐죠? 이렇게만 두면 보이니까 볼게요. 그림 2에서 원과 네모를 구분하기 위한 직선 3개가 있다. 지금 ABC 3개 있죠? 이때 3개의 직선 ABC 중엔 B가 가장 적절하다. 일단 요거 얘기하네요. 얘가 제일 적절. 됐죠? 자, 그 이유는 직선이 나머지 직선에 비해 마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직 우리는 몰라. 여기서 마진이란, 대체 마진이란 구분하는 직선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와의 수직 거리를 의미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수직 거리가 큰 놈이 가장 적절한 거네. 괜찮습니까? 자, 조금 내려가서 그럼 그래프 한번 보고 올라올까? 여기 보세요. 마진값 따져봤을 때 이게겠지? B를 기준으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가장 가까운 거 요놈이겠네, 동그라미는. 가장 가까운 네모는 요놈일 거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따졌을 때 A는 동그라미가 너무 가까워. C는 네모가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됐죠? 가장 큰 값이 되는 B를 적절한 애로 설정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넘어가 돼 있죠? 자, 계속 가볼게요. 구분하는 직선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서포트 벡터라고 부르므로 방금 전에 우리가 체크하고 올라온 요 놈들이 서포트 벡터네.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자, 마진은 구분하는 직선과 서포트 벡터와의 거리를 의미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 거리, 초록색으로 표시한, 됐죠? 요 거리를 우리는 마진이라고 얘기하네요.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수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그어야 되겠구나. 저 수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렇게 이게 직각이 되게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렇게. 괜찮죠? 이게 맞은 거죠. 초록색으로 지금 내가 그려놓은 요 거리. 요 거리. 요게 마진이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가장 큰 마진으로 구분하는 직선을 결정 경계. 오케이. 우리는 이 B를 결정 경계라고 부른다. 괜찮죠? 얘는 서포트 벡터라고 부르던 동그라미와 세모. 됐죠? 괜찮지? 문제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거는 내가 둘 다 표시해 놓은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동그라미랑 네모 중에 뭐가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낼 거라면 한 대 봐도 확연하게 거리 차이가 나타내게끔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네한테 센치를 재라고 할 수는 없잖아. 뭐 두 개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데이터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얘기해야 되겠지. 어, 괜찮죠? 이게 지금 동그라미가 될지 네모가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거 눈대중으로 봐야 되잖아.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한눈에 봐도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한테 이걸 가지고 만약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야 된다면 그 지금 기준이 되는 결정 경계가 여기 B에 있잖아. 그럼 막 동그라미를 한 이쯤에 줄 겁니다. 확실하게 보이게끔 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뭐 이거 뭐 조금 확실하게 차이가 나야 돼요. 어쨌든 넘어가 되겠죠? 뒤에 갑시다. 자,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상치가 결정 경계를 찾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대요. 아, 이런 경우도 있대. 이상치라는 게 존재해서 이 선을 긋기가 어려운 지점. 어떨 때? 자, 이상치가 뭔지 설명해요. 관측된 데이터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는 특이한 특성을 갖는 데이터. 됐습니까? 말 그대로 이상한 거네. 됐지? 이거는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 자, 그림 3에서처럼 D의 자리에 원이 있다면 여기에. 괜찮지?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으면 선을 A에 긋건 B에 긋건 C에 긋건 완전히 동그라미랑 네모 구분이 안 되잖아. 동그라미가 끼어 있잖아, 네모 쪽에. 그래요. 이때 D가 D점에 들어가는 동그라미를 이상치라고 부른대. 됐습니까? 문제 없죠? 그럼 B에 있는 게 이상치. 그치. 여기 뒤에 있는 얘가 이상치. 얘를 이상치라고 부르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림 3은 그러면 지금 구분이 안 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SVM은 이상치가 있을 때 어떻게 해? 이상치를 삭제해 버린대요. 아하, 오케이. 얘 삭제. 됐지? 이상치를 삭제해 버리고 가장 적합한 결정 경계를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결정 경계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거리 따지겠지. 괜찮습니까? 서포트 벡터 찾아서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애. 됐습니까? 괜찮아? 음, 문제 없어요? 그럼 그때도 이제 그림 3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땐 그때도 B가 되겠죠? 가장 멀리 있는 게. 그죠? 그나마 요 놈이나 요 놈이랑 비교를 해야 될 텐데. 그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얘잖아. 괜찮지? 그러니까 이때도 B가 되겠지. 계속 가볼게요. 만약 데이터의 분포가 복잡한 경우에는 저차원을 고차원으로 대응시키는 변환식을 통해서도 찾는다. 됐죠? 아, 새로운 경우네. 데이터 분포가 복잡한 경우. 됐죠? 이때는 저차원을 고차원으로 대응시킨다. 변환식을 사용한다. 퍼널 트릭을 활용한다. 세 개 같은 말이 되는 거겠죠? 됐죠? 저차원을 고차원으로 대응시켜 결정 경계를 찾는다. 변환식을 사용하여 결정 경계를 찾는다. 퍼널 트릭을 활용하여 결정 경계를 찾을 수 있다. 됐지? 되게 막 복잡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 자, 그럴 땐 밑에 들어가 마지막 부분. 자, 이렇게 SVM은 문제와 답이 주어진 학습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두 가지 분류로 분류하는 최적의 결정 경계를 찾아내는 거. 선을 어디에 그을지를 찾는 게 SVM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네. 됐지? 자, 이렇게 확정된 결정 경계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 실제 상황에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 활용된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결정 경계를 찾아놨으면 됐지? 이거잖아, 지금. 맨 마지막 문단에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얘기입니다. B라고 하는 애를 결정 경계라고 찾아냈잖아. 그럼 이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 실제 이 모델에 집어넣어야 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를 넣는 거야. 넣어봤더니 이쪽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다. 판단할 수 있게 되잖아. 이 모델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 없죠? 그래서 두 가지 모델 지금 얘기한 겁니다. 가에서 설명하는 모델, 나에서 설명하는 모델. 각각 지금 쭉 다른 점이 있죠? 위에는 그냥 예, 아니오만. 그렇지? 그냥 일변수 있을 때, 그렇죠? 일변수 있을 때 된다, 안 된다. OX. 그 다음에 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 괜찮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